원희, 미니, 생이, 진이, 어서 오십시오. 스픽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깜짝 놀라실 만한 특집 스픽쇼입니다. 야, 아르다님 벌써 들어와 주셨군요. 오늘도 기대 만땅하면서 야, 시기는 어디 갔느냐? 시기 요즘 바쁜 일이 많아가지고요. 여기는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돈벌이 많이 되는 분이 가지 않았나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제 카메라를 못 잡고 있는데 이제 원샷으로 잡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저희들은 안녕하고 있다가 오늘 오후에 터진 헌법재판소의 소식을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라서 이게 안녕하지 못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국중년님 어서 오십시오. 아이고 들어오시자마자 광화문 살롱 쿠키 주문하셨다고 글 올려주셨네요. 김강호님, 조이수님, 그리고 이제 마음이 불편하다는 조이수 선생님의 마음도 저와 똑같습니다. 자, 오늘 스픽쇼는 특집으로 마련이 됐는데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좋은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프로그램 개편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손님 3분 오셨는데요. 주인공은 뒤에 소개시키고 비주인공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사실 이 4사람 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상민 크리에이터 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석빈입니다.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님 스픽쇼 처음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오늘 어떤 각오로 나오셨습니까? 사실 처음이라서 이게 어떤 구성인지 제 마음속으로는요. 네. 오늘 고정을 목표로 나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는데 오늘 특집으로 프로그램을 꾸몄는데 맨날 스픽쇼를 할 때마다 박영식 씨를 향해서 악플을 적어왔었는데 오늘 제가 악플의 대상이 되고 또 이제 원성의 대상이 됐고 두렵고 떨립니다. 네네네. 요즘 방송 너무 많이 하시고 유명해지셨죠? 아닙니다. 뭐 불러주신 대로도 나가고 있습니다만 몸이 닿는 데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예. 모셔서 이렇게 해보려니 하니까 시간을 잘 못 내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정도로 바쁘신 분 저희들 보통은 약을 먹고 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성대모사 대한민국 최고고요. 인정합니다. 이미 대한민국 전문 인재 크리에이터로서 자리를 확고히 잡고 있는 이상민 크리에이터. 그리고 제가 소개할 때는 뭐 이런 이름이 났습니다. 뭐 화면 먼저 좀 잡아주시죠. 잘생겼지 않습니까? 안 잡아주시네? 원샷 좀 잡아주세요, 이분. 잘생겼습니다. 네. 예, 원래 위메퍼의 홍보실장 출신이시죠? 예, 제가 이제 위메프라는 이름을 지었죠. 상임 멤버입니다. 예. 그런데 뭐 바로 이름에 박유진 서울시의원으로 바로 나오는데 어쨌든 연예계 데뷔를 목표로 하시는데 부를 때는 언제라도 뛰어오겠다는 각오로 하고 계십니다. 예. 주권자가 이야기하는 그 어디라도 가서 경청해야죠. 예. 그래요. 예. 주권자 오늘 정치보다는 더욱더 재미있는 우리 시사 개그를 좀 하고 싶은데 얼마나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귀한 손님 한 분 모셨습니다. 정춘생 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밑에 자막이 좀 나올 텐데요. 청와대 비서관 하셨군요. 네. 오늘 화장도 좀 잘하셨어요. 어색하네요. 그래요? 네. 예, 지금 요즘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오늘 스픽스를 제가 굉장히 즐겨서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강서에 살기도 해서 되게 기쁜 마음으로 오늘 출연하겠다 했는데 오늘 헌재 판결을 받으면서 굉장히 빡친 마음으로 오늘 출연하겠습니다. 강서의 빡친 맘 정춘생이고요. 지금은 새로운 일을 좀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막이 나오는 거 보니까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의 수석 부원장이시고 청와대 여성가족 비서관을 지냈고 공보국장도 당에서 지냈고요. 또 원내 행정기획실장 다 하셨네요. 네, 할 거 다 했습니다. 뭐 웬만한 거 다 했는데 장자리는 아직 안 보여요. 국회의원이라든지 구청장이라든지 시장. 왜 그런 겁니까? 앞으로 기회를 좀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요? 네.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막 떨리고 있습니다. 떨리신 모양이죠? 곧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 고향이 어디시죠? 고향은 제주입니다. 제주도예요? 제주 출신이고요. 우리 시아버지는 정읍,
그리고 그래요? 시어머니는 광주, 호남의 며느리이기도 합니다. 왜 호남을 팔아요? 또 민주당이 정체성이 민주당. 그래요? 우리 정책 색깔을 네네. 상당히 탈색시키고 그래서 하는데 파란 옷을 입고 왔습니다. 네. 뼛속까지 민주당. 저는 그것과 전혀 관계없고 본인도 또 파란 옷인데 어떻게 그렇습니다. 합니까? 네. 저는 전혀 제 성향을 알 수가 없게 예. 옷을 꾸며봤습니다. 네. 예. 자, 요즘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방송 활동하시면서 예. 스스로 이렇게 성대모사 많이 하잖아요. 네. 누구 목소리 솔직히 제일 많이 닮았어요? 제가 그거를 따져봤을 때는 예. 요즘에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예. 많이 닮았어요? 예, 저는 사실 그렇게 똑같다고 못 느꼈는데 예. 제가 오늘 사실 아침마당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침마당에 KBS 아침마당. 그 성대모사로 유명한 네. 그 최병서 씨하고 예, 같이 출연을 했는데요. 예. 최병서 씨가 저한테 야 너는 그 몸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똑같다. 너는 그래서 더 닮아 보이는 효과가 있다 해가지고 오늘 공식으로 좀 인정을 받은 측면이 있어서 누가 더 똑같냐라고 물었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 그러면 똑같은 오늘 것 아침에 최병서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받았던 것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소감을 한 말씀 먼저 근데 해주시죠. 그게 칭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찌됐든 뭐 제가 듣기에는 칭찬처럼 보이는데 네. 성대모사 한번 해주시죠. 아니 저기 이상민이가 저랑 몸이 똑같아가지고 성대모사 다 잘 된다 그러는데 뭐 똑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뭐 댓글로 좀 남겨주시던지. 댓글 올라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안 누르면 구속하겠습니다. 윤석열보다 낫다. 그렇습니까? 예, 너무 좋은 말씀 우리 댓글 올려주셨고요. 예. 똑같습니다. 예, 자, 그나저나 오늘 이상민 이야기 네. 좀 해야 되는데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행안부 장관 이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스픽쇼의 제목이 윤석열 대통령 이겼다 이렇게 올라와 있던데 오늘 이긴 게 맞죠? 저는 그것을 좀 게임을 보듯이 국민의힘에서 반응한 걸 보고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법적으로는 면피했을지 모르지만 워낙에 법 기술적으로 대응을 잘했고 처음부터 책임을 회피했고 사과도 안 했고 그러면서 시작된 재판이거든요. 그래서 법적으로는 면했을지 모르나 도덕적 정치적 책임에서는 면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159명의 유가족이 살아있고 그 책임자 처벌과 그리고 진정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는 한 이 문제는 계속 끌고 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과연 이겼습니까? 대통령. 제가 오늘 의상이 이게 거의 장례식장 각오입니다. 예, 오늘은 정말 슬픈 날이죠. 예. 이것은 아마도 적어도 100년 근대사에 여러 번 다뤄질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TV 보기 싫다. 아. 유튜버도 보기 싫다.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됐느냐 막 억울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실제로 좀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예상하셨나요? 아니면 의외의 결과가 나왔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야당이 이게 이건 건 게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야당이 의석도 많고 이렇게 기술적으로도 훌륭할 것 같은데 왜 여당이 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 오히려 야당이 오히려 기술적으로 좀 부족했던 게 아닌가 이런 네. 생각도 들고 왜냐면 의석도 많고 힘도 실제적으로 세니까요. 그래서 네. 좀 아쉬움도 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예. 자, 그러면 야당이 이제 이렇게 그 하지 부분에 않고 대해서 제가 설명을 네, 아, 네. 드려야 말씀하시죠. 될까요? 예.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네, 시민 네네네. 입장에서 보면 일단 처음에 그 참사가 벌어졌을 때 책임자 처벌과 그 진정한 사과 그리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고 그 역할을 다 못한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를 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은 귀뚱으로 듣지도 않았고 끝까지 행안부 장관은 사과를 하지 않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러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일까? 그래서 책임을 묻는 것이 탄핵소추였습니다. 탄핵소추할 때는 이제 국회에서는 통과했으나 최종적으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받아야지 최종적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웠던 것은 그동안 이태원 참사가 벌어지고 나서 경찰관, 소방관에 대해서는 다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다 했지만 행안부 장관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만약에 수사가 이루어졌더라면 그 과정에서 행안부 장관이 그 당시에 정말 엄청난 인파가 몰릴 것이고 그리고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어떤 일을 했나, 어떤 지시를 했나 이런 것 명백하게 따져질 텐데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수사를 했다면 그 과정에서의 증거와 발언과 행동에 대한 이런 걸 물었을 때 이것이 헌법재판소의 약간의 참고가 되면서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됐기 때문에 정말 법리적인 해석만 한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는. 법리적인 해석만 했다. 네네. 자, 법리적 해석이 제대로 되었다 안 되었다 어떻게 보세요? 법은 이겼고요. 예. 정서에서 패했죠. 예. 국민 정서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국민들의 가장 많은 마음의 호소를 얻은 한 문장이 있죠. 도대체 이 나라의 정부가 있는 것입니까? 159명이 멀쩡하게 살아있는 우리 국민들이 희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그런 나라가 우리의 조국입니까? 이렇게 질문 서로 나누는 모습 보면서 오늘 검은 옷이 마음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자, 파란 세상님께서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선거를 확실하게 큐어로 심판하는 게 정답이다. 선거는 법으로 따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묻는 것이다.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오늘 첫 번째 주제로 이것을 다루는 이유는 정서법이다 또는 이제 법치에 맞는 판단이다 이런 것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실제로 이상민 장관을 탄핵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었을까? 정말 법리적 판단만 했을까? 아니면 제가 가장 크게 의심하는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전행과 그리고 국정운영의 비정상적 상황을 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도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오늘 당장 드는 생각은 앞으로 그러면 사법부의 판단도 이렇게 갈 것이다. 불길한 예감이 들고요.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정권은 계속 잘 살아갈 것인지 결국 내년 4월에 국민과 정말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 심정으로 평가를 받을 것인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이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탄핵 안 되니까 솔직히 힘은 빠지죠. 네, 뭐 지금 빠집니다. 말씀은 논리적으로 뭐 법리적으로 법밖에 안 봤다. 뭐 사실 헌법재판관이 법으로 보지 국민들 정서를 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면에서 힘이 좀 빠져. 네네. 그건 맞죠? 네네. 많이 빠집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도 이거 탄핵 잘못됐다고 했으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국민의힘 편 들어주는 거고 윤석열 네네. 대통령이 오히려 장관을 이제 해임하지 않았다. 뭐 이것이 이제 정당성을 확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억울하게 돌아가신 분은 그냥 뭐 사고사로 가신 거고 대통령 생각대로 보면 그 힘은 빠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힘은 빠졌지만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 속에서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은 이미 마음속으로 탄핵을 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살아왔지만 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그리고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앞으로는 못할 것이다. 그래서 해법은 본인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치적으로 계속 이 문제를 이제 공세적으로 나서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읽겠고 그렇지 않으면 오송 참사에 대해서도 똑같이 반복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단 공무원들 조지고 수사하고 구속하고 거기에서 끝나고 정말 책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책임지지 않고 넘어갈 수밖에 없다. 지금 댓글로는 많은 분들이 글을 올려주고 계신데요. 결국 지금 뭐 재판 결과가 불만이다, 못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에 누가 정의롭고 바르게 사느냐, 억울한 죽으면 어떻게 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것이냐. 참 이런 이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은 빠지죠. 준비한 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예. 같이 보면서 이야기할까요? 그래요? 대단하십니다. 영상을 준비하셨습니까? 영상 보여주십시오. 유족에 대한 연락처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는 유족 전체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TF에서는 유족하고 연락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인지 국무위원이 하는 말을 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고 자꾸 거짓말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행안부에서는 명단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연락처는 물론이고요. 자, 국민들은 자세를 봅니다. 정치인이든 행정인이든 사실 잘 구별도 잘 안 되죠. 뭔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는데요. 말보다 자세를 봅니다. 왜 국무위원이 하는 얘기를 믿지 않냐? 지금 내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냐? 저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셨지만 진실은 거짓말했죠. 행안부가 이미 유가족들 명단 다 갖고 있었고요. 서울시 받은 자료 그걸 가지고 지방세 감면 같은 조치까지도 이미 했다라는 것이 저 상황이 참사 직후 한 20일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이번 판결이 얼마나 국민들을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슬픔을 안겼는지를 상징케 해주는 한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그 이상민 장관이 뭐 법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되었다, 만장일치다, 예, 그래 좋아하시고요,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하십시오. 앞으로 남아 있는 4년도 행안부 장관 계속 하시면서 이렇게 이제 통치하시고 정치하시고 국정 운영하시면 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냥 보장된 임기 잘 지키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치적인 탄핵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아야 할 목선 고스란히 이제 국민들에게 왔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민주당 쪽에 계신 두 분께 여쭤본 내용은 이제 이런 것이었습니다. 민주당이 제대로 싸우고 있느냐 아니냐, 막 이게 이제 묵은 질문처럼 재미도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상민 장관의 탄핵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이제 국민의 시간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오늘 힘 많이 빠지셨죠? 저도 힘도 빠졌고 오히려 이번에 탄핵이 됐다면 뭔가 좀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운영을 쇄신하고 바꾸어서 제대로 좀 정치를 할 것이라고 기대도 했는데 이 많은 문제가 동시에 터진 대한민국에서 탄핵이 만장일치로 기각이 되었다. 푹 주저앉는 사람 많고요. 지금 댓글로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글을 올리시면서 이런 좀 비통한 심정을 표하는데요. 이것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이제 국민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국민과 윤석열 정부가 맞짱을 뜨는 수밖에 없다. 그것이 싸워서 지는 것이든 이기는 것이든 어쨌든 그 평가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너무 힘 빠져 하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나비 넥타이 메고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정도 뭐 당한 거 가지고 여러분 뭐 쓰러지실랍니까? 아니요.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무엇이 옳고 바른지 상식인지 정인지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000분이 지금 무려 들어와 계신데요. 스픽쇼에 1000분 잘 안 들어옵니다. 예. 역시 이상민 크리에이터의 힘. 역시 오늘 정춘생 전 비슬란의 힘.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박유진 크리에이터와 저희 작은 서포트. 작은 서포트. 이렇게 해서 1000명이 들어와셨는데 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 많은 댓글 올려주고 계시고요. 네. 그런데 힘받아서 저희들 너무 화가 나서 소주 한잔 하신 우리 또 강동원 님도 계신데요. 욕 참지 마시고요. 저한테 대고 이상민이라 생각하고 여기 또 진짜 이상민도 옆에 있습니다. 이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욕 좀 시원하게 하시면서 다시 정신 차리는 욕 이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방량인이 말씀처럼 국민이 나설 차례다. 이현우님 차곡차곡 쌓여서 한 방에 터질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주셨고요. 아르나님 고맙습니다. 이장님 인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김광호님께서 사법이 죽었다 하시면서 10,000원을 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와, 네. 너무 고맙습니다. 예. 이분께 고마워하셔야죠.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이야기는 어쨌든 조금 전에 나왔던 속보기 때문에 이제 진짜 이야기 들어가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제대로 따져볼 건데요. 우리 이제 관상가 이야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관상가. 풍속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네. 더 놀라운 것은 이 배우에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숨어 있고요. 윤석열 전 중앙지검장이 숨어 있다. 이 소식 혹시 이상민 크리에이터 접하셨죠? 예. 뉴스를 보고 놀랐습니다. 이게 그 사람이었구나. 그래요. 그때 그 사건이 다시 한번 상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나눠봐야 되는데요. 네. 일단 백재건이라는 인물이 네.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대통령 될 상이다
라고 최초로 찍었던 사람 맞죠? 그렇다고 여기 보도에 의하면은 나와 있는데요. 네. 이게 아니라면 이 언론사 이미 문 닫았거나 아니면 뭐 재판을 받고 있거나 감옥에 갔거나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아무 말을 하지 않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이런 관련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요 기사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천공이 아니니까 괜찮다. 예. 예, 그런 식으로 지금 정부 여당이 대통령실은 대응도 안 하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저는 문제의 본질은 천공이냐 백적원이냐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대통령실 이전, 관저 이전이 굉장히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던 것이고 예산도 굉장히 많이 막대하게 들어갔던 문제를 이 공적 시스템의 일을 왜 일개 역술가가 개입해서 결정을 했느냐 이 부분을 국민들이 묻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을 안 하고 천공이 아니어서 야당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은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일종의 예. 자가당착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이야기로 모든 국민이 분통 터지고 있을 때 왜 과학을 믿지 않냐? 왜 괴담에 휘둘리냐? 네. 풍수는 과학인가요? 풍수는 과학의 영역이고 네. 후쿠시마 오염수는 괴담의 영역이라고 지금 상황을 설명해야 하고 있는 지금 이런 시점이 아마 스스로도 얼마나 이것이 좀 황당한 기준으로 같은 사안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아마 느끼실 텐데요. 네. 그 염치가 참 놀랍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젊은 분이 지금 풍수를 통해서 또는 주수를 통해서 대통령실을 지금 광화문에서 용산으로 이전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이 무속 관련해서도 그 반론이 또 있더라고요. 예. 민주당은 19대 대선 때 전국 무속인 위원장 이거 임명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헷갈리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게 무속이 문제인지. 무속이 당연히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과거에 어떤 전례가 있으니까 문제겠지만 민주당도 할 말 없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헷갈리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제가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예. 대선에는 없었습니다만은 네네네. 대선 때는 네. 어쨌든 대선 승리를 위해서 온갖 국민의 지지를 얻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온갖 직능 분야 직업 단위 위원장을 다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온갖 그 분야에서 지지자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활동을 하는데 그것이랑 네. 정말 공적인 영역에서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정말 중요한 정책 결정하는 그런 거랑 다른 의미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발언 시간을 이런 발언이 네. 행여나 네. 혹은 그러니까 무속을 폄하하거나 네. 혹은 풍수를 폄하하거나 이렇게 들릴까봐 좀 걱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다 각자의 존재 이유가 있는 거고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이 놀라고 화가 나는 이유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사실이 발각되고 나서 하는 설명이 천공은 아니고요. 실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분은 풍수 전문가니까 네. 당연히 괜찮은 겁니다. 라는 설명이 무언가의 형용 모순이라는 겁니다. 공간을 결정하고 공간의 위치를 결정하고 있는 자리에 풍수 전문가가 참석해서 공적 영역에서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원래 우리나라의 국가 시스템이었던가 반문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가설 또는 상상 네. 또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풍수나 또는 역술 또는 사주명리 이런 것까지 하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미래에 대한 예상 예측 이런 걸 하잖아요. 제가 거꾸로 이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그 나로 우주선 발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여러 가지를 고려합니다. 네. 날씨, 그 다음에 이제 바람, 뭐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쏘아 올리는 이때 마지막으로 이 대한민국 국군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주술 또는 풍수 또는 사주명리학자한테 물어봤다. 네. 물어보겠습니까? 안 물어보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질문을 하셔가지고. 제가 우주선에도 4주가 있나? 걔는 어떻게 해야 되지? 양력으로 계산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헷갈리네요. 남북한이 예를 들어서 네. 대치 국면에서 국가 간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예. 상대가 공격을 할 것 같아요.
공격할지 아닐지를 네. 레이더나 위성을 통해서 적진의 상황을 정밀하게 판단하고 만약에 어떤 공격 무기가 왔을 때 우리는 어떤 방어를 할 건지 이런 걸 할 때 마지막 판단을 풍수지리학자, 그다음에 사주맹리학자 또는 주술가, 무당한테 물어본다? 그거 어떻습니까? 아이고, 말이 안 되죠. 어떻게 그런 거를 전쟁과 어쨌든 그 국가의 운명을 주술가한테 맡깁니다. 한미 FTA를 하는데요. 예. 이 우리나라의 국군이 앞으로 3년 5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엄청나게 치열한 협상을 6개월, 1년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노무현 대통령이 어느 날 도장을 찍는 것이 제일 좋을지 날 받아라. 그래서 사주명리학, 그다음에 주술, 무당, 또 뛰어나다는 용한 점쟁이한테 다 줘가지고 날짜를 받았다. 그것도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개인의 영역에서 나는 내가 누군가와 배우자를 그렇죠. 만나 결혼할 때는 날이 어떻게 좋은지 꼭 개인의 선택권, 다양성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회사도 내가 소유하고 있으니까 이 소유물이 어느 날 이사를 가면 좋을지 안 좋을지 그것도 뭐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만 소개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이해할 만하죠. 근데 국가라는 곳은요. 윤석열 대통령 개인 것 아니고 김건희 개인 것도 아니고요. 국민이 가지고 있는 권한 하나하나를 위임해서 모든 것을 공적으로 처리를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자리예요. 맞습니다. 그 공적 행사에 내가 가지는 취향, 내가 가지는 성향, 내가 가지는 종교적 신념은 원래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걸 이제 헷갈리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해버렸잖아요. 그러면 내가 좀 더 나가서 질문하면 이런 거죠. 풍수는 과학이다. 맞습니까? 풍수는 과학이에요? 그렇다고 볼 수 없죠. 네. 그렇다고 볼 수 없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풍수는 아니죠. 네. 통계학을 가지고 이렇게 될 경향이 있다는 예측하는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요. 1 플러스 1이 2라는 결론을 반드시 나오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과학을 닮았다고 해서 과학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이제 풍수학자가 거기 가서 봤다. 그러면 대통령 아니면 김건희 여사 중에 누군가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윤한홍 이제 이전 TF 팀장과 부팀장인 김용현 지금 현 경호처장이 갔단 말이에요. 카니발차도 2대가 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갔으면 천공이든 아니면 저 사람이 또 천공이 안 간 것도 밝혀지지도 않았어요. 그럼 누군가 그 지시를 했다는 것은 공적인 업무를 누군가 수행하도록 지시를 했어. 이 사람들이 사적으로 갔다.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는데 이것도 지금 뭐 워낙 물타기를 많이 해버리니까 제것지 이야기 하잖아요. 그 저놈은 지가 평생 살면서 점 한 번 안 봤나. 그럼 이렇게 하세요. 앞으로 이제 나라호 우주선 발사할 때도 그렇고 전쟁이 나더라도 대응할 때도 그렇고 후쿠시마 오염수 올 때도 점쟁이나 주술가나 무당한테 아니면 풍수지리학자한테 물어보고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여기에 우리는 흥분하면서 야 엉터리야 이렇게 말을 못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마 그것도 다 물어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이제 역사적으로 러시아 마지막 황제 이제 라스푸틴이라는 괴승 그리고 우리 명성황후의 진령군이라는 무당 이 이야기를 지금 국민들이 다시 꺼내서 지금 2023년이 맞는가 이걸 반문하고 있는 이 현실 자체가 거의 약간 기괴한 영화 스토리 같은 거죠. 그 저는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친구가 있어요. 학력고사를 볼 때 빨간 속옷을 입어야 점수가 높다라는 미신을 믿고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점수를 잘 받아서 좋은 대학에 갔거든요. 그 이후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까요? 결혼을 하든 취업을 하든 그분의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판단의 척도가 됩니다. 개인의 삶은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개인의 삶이 내가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국가의 공적 사무에 그대로 적용된다? 이걸 어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의 정서에서 동의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참 이제 일면 보면 맞는 것 같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면은 전혀 엉터리 같은 일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요. 계속 일어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게 이제 입 아픈 단계를 넘어서서 무관심 그리고 외면 해라 모르겠다 뭐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해서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 현실인데요. 자, 지금 댓글 올라온 거 조금만 읽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댓글 올리고
그다음에 꾸지람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 저 이상민 크리에이터가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예, 댓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대환님께서 부동산 건축물을 살 때 가끔 쓰긴 한다. 풍수. 건물 담벼락에 금이 수직으로 갔나 혹은 가로로 갔나 이런 걸 풍수로 보기도 한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근데 이거는 뭐 건물이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개인적인 차원에서 어떤 분은 정말 이상한 댓글이 많네요. 네. 이거 읽어주세요. 괜찮으면 다 글을 소개해줘요. 제대로 안 적으시는 분들은 뭐예요? 예. 배산임수, 자청용 500호, 남주자, 국현무, 안산, 외산, 내산 등, 그러나 지금은 아니죠. 다 아파트가 지어지고 대한민국 아파트를 정부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할 때 그 풍수지리 보고 한다는 걸 내가 본 적이 없고요. 그런 것들을 믿는 것도 점점점 믿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고요. 다만 제가 좀 읽어달라고 했던 건 사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그 머스루미님께서 요즘 동접자가 많으니 슈퍼챗 안 쏘면 일반 댓글 관심 없어요. 셔피서도 점점 배부르기 시작한 듯합니다. 예, 혹시 그렇게 보였다면 거의 사실입니다.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머스루미님 제가 방송할 때 보이면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댓글 다 읽지 못해서 죄송한데 그래도 진실님이나 이니짱님이나 또 정진영님, 마음하나님, 바란세상님, 또 민경욱님, 검은사라비님 이런 분들의 글 항상 감사히 보고 있으니까요. 혹시 내 글이 소개되지 않더라도 내 주위 분들이 함께 댓글 참여하면서 소개되는 것으로 내가 한 것이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분노할 만한 지점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댓글이 정리가 안 된 댓글이 많았는데 정리하자면 마지막 김타워님께서 이 현실에 가만히 지켜볼 수밖에 없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이 들어요. 이게 오늘의 어떤 현실을 참 잘 정리해주는 댓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진짜 본론 들어가서 얘기 나눌게. 아까 사진 윤석열 대통령,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 그리고 백재권 씨 있는 사진을 한번 이제 우리 담당 PD께서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저희들이 정말 얘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어서. 대한민국 지금 그 뉴스타파라고 하는 탐사보도 전문 매체 시민보 기자라고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분이 최근에도 이제 그 현장에서 기자 칼럼 같은 걸 썼고 2020년 뉴스타파에서 이제 보도했던 내용 중에 저 세 분이 2018년도 그 당시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 대통령이 그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백재권 씨야 뭐 풍수가고 뭐 이런 사람이었죠. 홍석현 회장은 중앙일보 회장이었잖아요. 이 세 사람이 만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만났던 내용을 시민보 기자가 탐사보도를 통해서 그 세 사람이 함께 술자리를 했던 그 식당 주인한테 들었던 내용. 자, 그날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만나서 백재권에게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될 상인지 아닌지를 맞춰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럼 2018년이면 어떤 때입니까? 2018년은 2017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던 문정권 시절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점에 중앙지검장을 홍석현 회장이 불러서 그리고 백재권에게 관상이 어떤지 보라고 했다는 자, 이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럼 대통령이 겁나면 말 안 하나? 중앙일보는 거대한 언론이고 JTBC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장면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백재권이 최초로 등장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관계를 맺고 그 뒤에 중앙일보 칼럼은 백재권 칼럼을 계속 내놓으면서 윤석열이 대통령감이라고 만들었다. 서울중앙지검장, 문재인 정권,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일보 회장 홍석현, 그리고 백재권. 이 말을 하면서 저는 가슴이 막 이렇게 좀 떨려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겁이 나서 그렇고요. 하나는 못 참고 넘어가겠다는 이런 건데 어떻게 보세요? 그 밤의 대통령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중앙일보 특히 삼성가에서는 인사할 때도 역술인을 옆에
면접관으로 세워놓고 사람의 관상을 보면서 인사정책을 한다는 소문이 파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연장선에서 홍석현 회장도 어쨌든 언론계이기도 하지만 재벌가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누구를 세웠을 때 본인의 앞길이 찬란할까 이런 부분을 같이 도모를 했던 것 같고요. 그때부터 이제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가 시작됐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이 본인도 대통령을 하려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고 네, 그래서 또 그렇게 팀을 만들어서 남북 통일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주미 대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제 문재인 정권 시절에 대선 후보로 한번 해보겠다 이런 마음도 있어 구체적으로 이제 플랜들이 가동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언론사 회장이 현직 중앙지검장을 관상가를 데리고 앉아가지고 한 사람은 폭탄주 마시고 한 사람은 맥주잔 놔놓고 계속 쳐다보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나라 언론은 정말로 특이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언론이 기여하고 활동하고 있는 부대는 헌법상에 보장되어 있는 공적 영역입니다. 그런데 이 공적 영역에서 언론이 활동하고 있는데 그런 언론을 운영하고 있는 사주는 사주의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종사자들, 기자분들 모두가 다 결국 사주라는 거의 주식회사 형태의 고용주와 고용원의 형태로 일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주의 사적 이익의 극대화에 실은 관련되어 있는데 활동하고 있는 영역은 공적 영역, 언론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이 묘한 교차점이 지금 방금 논의의 주제인 이런 기형적인 권력의 뒷면을 만들고 있는 진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좀 과하게 비판하고 있습니까? 예, 아니, 약간 겁납니까? 근데 저 개인적으로 예. 이 셋이 왜 이렇게 친한 겁니까? 친한 게 아니고 네. 그 당시에 예. 홍석현 회장이 백재권을 평소에 만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홍 회장이 백재권을 일단 대동하고 예. 윤석열 지검장을 보자고 해서 이제 네. 서울 인사동으로 추정됩니다. 거기에 있는 모 식당에서 3인이 심야 회동을 해요. 자, 이게 이제 저는 언론사 회장이 그러니까 중앙지검장도 말이 안 되지만 언론사 회장이 오너가 현직 중앙지검장을 불러서 그 자리에서 대통령 상인지 아닌지를 봤다는 그 행위 자체가 예.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사람도 좋은 대학 나오고 외국 유학 가서 정말 재벌가 사위, 삼성그룹 사위로 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 JTBC가 어떻게 했느냐. 이 사람이 오너인 그 회사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건강하고 비판의식이 있는 언론이라고 국민들한테 알리면서 해놓고는 지는 뒷방에 앉아서 다음 대통령 누가 될 건지 윤석열 지검장이 대통령 상인지 아닌지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그 전에도 죄가 있죠. 노회찬 의원이 삼성에서 엑스파일 하면서 이 사람이 돈 배달을 한단 말이에요. 홍석현이라는 자가. 그러면 지금 대한민국 권력이 이렇게 무도하게 국민을 하급자 취급하면서 하고 있는 그 배경에는 언론이 철저하게 권력의 견제 기능을 포기하고 거의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사람 관상까지 보면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 거냐 말 거냐 작업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 행위를 그래 어떻게 설명하냐고. 제가 이거를 지금 시민보 기자가 정말 최근에 나타났던 백적원 문제 때문에 이걸 다시 거론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걸 이해를 하냐고요. 시청자 여러분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로. 사진 여러분 한 번만 더 띄워주죠. 한 사람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고 한 사람은 여전히 중앙일보 회장이고 한 사람은 천공 아니고 본인이 갔다고 흰머리 흰수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저 세 사람이 2018년도에 대한민국 서울에서 심야 회동을 하면서 관상 봐주면서 넌 대통령이고 너는 대통령 깜이고 한 사람은 폭탄주 마시고 한 사람은 지켜보면서 그 다음부터 윤석열 대통령 만들겠다고 만든 자가 지금 중앙일보 회장이다. 어떻게 이거 대한민국이 설명합니까? 저분은 자식 없습니까? 저분 자식이 지금 중앙일보 다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런 언론인이 대한민국 언론을 대표한답시고 전 세계에서 취재망이 가장 좋은 JTBC, 중앙일보, 엘리트 교육 가장 잘 시킨다.
이렇게 가는 부분을 대한민국 언론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대통령 후보가 되었는데 공적인 자리에서 언론사 방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 검찰총장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람을 만나서 관상을 봐주고 그렇게 폭탄주를 마시면서 했다는 게 저는 윤석열 지검장의 신문으로 언론사 대표를 만나는 것도 잘못됐지만 당연히 비판해야 되지만 저 자리를 만났던 대한민국 언론 사주가 조선일보 친일이가 욕한다고요? 동아일보 친일이라고 욕한다고요? 정말 우리가 중앙일보나 JTBC에서 다 쏘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내용만은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나라 지금 현재 모습이 다 내 손 안에 있고 우리 예측대로 맞아가고 있고 내가 그걸 다 작업한 거야. 하나의 가장 내가 다룰 수 있는 가장 큰 사이즈의 장난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 정말 뒷목이 서는 것 같은 불쾌함이 드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홍석현 회장의 설계자인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했잖아요. 설계자. 그러고 나서 이제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그 뒤에 또 조선일보 회장을 또 만나죠. 뭐 그 당시에는 이제 언론사.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소위 말하는 주류 언론, 메이저 언론 아니요. 정권에 가장 앞장서서 부역하는 언론사 사주들이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이제 대통령 만들려고 작업과 공작을 했던 거죠. 저는 언론인들이 이 내용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래서 이 심윤보 기자가 정말 뉴스타파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보도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저렇게 해서 권력을 만들어줬으면 지금 요 말씀에 꼭 덧붙여서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시간이 우리가 하도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이제 잘 기억 못 하시는 수도 같은데요. 윤석열 당시 후보가 뭐 홍준표도 있었고 많은 후보군이 있었잖아요. 대통령 후보로 선출할 수 있었던 결정적 한 문장이 저는 이 순간과 겹쳐지는 겁니다. 그 문장이 뭐였냐면 여러분 누가 후보가 되는 것이 문재인에게 가장 아픔을 주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 그 문장으로 윤석열이 승리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거의 겹쳐지는 내용인 거죠. 이미 2018년 그 당시부터 이런 검찰 현직 지검장을 관상과 함께 미래 권력을 논하는 그 모습이라는 것은 이미 어떤 자세로 문재인 정권을 대해왔고 바라봤는지를 가장 극적으로 상징하는 장면인 거죠. 사실 제가 오늘 방송 이렇게 과격하게 할 줄 몰랐죠. 네. 그러니까 약간 걱정 안 되십니까? 앞으로 선출직도 우리야 뭐 선출직하고 아니, 괜찮습니다. 관계가 없으니까 저는 괜찮습니다. 우리도 막 가는데 네네. 지금 파란색이 거의 남색으로 변하고 좋습니다. 점점 저의 색깔 쪽으로 다크해지고 있습니다. 그게 땀 때문에 남색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아이고 이상민 크리에이터 부담스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자 출신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따끔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누구한테 악한 마음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 대한민국 언론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언론이 국가 권력을 좀 견제를 하고 건강한 비판 세력으로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국정이 더욱더 엉망진창으로 가고 있다. 이거 왜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느냐.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요. 신명철님께서 저에게 좀 격려 말씀 해주셔서 지금 와서 미안합니다. 대표가 화가 나셨는데 어느 놈이 대표님을 화나게 했는지 신방 후 재방 신청해봐야 알겠네요. 예, 조금 한 20분 정도만 되돌려 보시면 저 내용 알 수가 있을 테고. 그리고 파란 세상님께서 슈퍼챗을 또 써주셨는데 5만 써주셨어요. 깨어있는 지식인과 국민분들 힘내십시오. 결국 내년엔 국민이 이깁니다. 국민이 어느 나라 국민이야? 말고 딴 거 없어요. 아니 그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얼굴로 오늘만큼은 보기가 싫네요. 저 얼굴로 저는 절대 잊혀지지 않는 한 문장이 있어요. 이 정권은 너무 겁이 없어요. 라고 말했던 그 문장 기억나시죠? 아니 국민이 불러서 나온 거 아닙니까? 저 지금 저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 국민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실 겁니까? 아니 어디 나가 여보가 나가라 그러는데 우리 여보 사랑해 나가 고!
네,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잘하시고요. 진짜 주먹을 쥐게 하네요. 진짜. 성모님 진실은 꼭 밝혀진다. 이정민님 내가 바보입니까? 그리고 오이숙님께서는 오늘 아침에 아침마당 나오신 분이다. 이렇게 칭찬해 주셨고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토모님은 심판받을 건데 속히 그 꼴을 보고 싶다 해주셨고요. 정충기님께서는 지도자가 되실 분들은 언론의 생태계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주셨는데, 자, 그래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18년도에 그 당시에는 아마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을 아련하는 자리였을 겁니다. 그리고 홍 회장이 중앙일보에서 적극적으로 윤석열 중앙지검장을 뛰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위치가 바뀌었겠죠. 대통령은 권력을 장악했고 국정 운영의 모든 책임과 권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요즘 좋겠습니다. 덕 좀 많이 보시겠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뽑아주신 중앙지검장께서 대통령이 되셨으니까 톡톡히 중앙일보는 이익을 받겠습니다. 문 대통령까지 생각하지 않습니까? 안철수 나왔습니다. 아무리 봐도 대통령은 제가 되는 게 낫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모르겠다. 카메라 돌려주세요. 우리 이재명 대표님은 무슨 말을 하실까요? 예? 그건 슈퍼챗 들어오면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안철수 지금 전 대표님 요즘 윤석열 대통령 손잡고 정권 창출한 거 후회하시죠?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말 윤 대통령님 잘하고 계십니다. 따봉. 손가락이 어디 갔지? 찾아오겠습니다. 분당으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고, 여전히 이제 다음 총선에서 분당에서 국회의원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안철수 전 대표님, 현 의원님, 여러 가지 참 마음이 심란하게 교차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안철수 의원님, 그 당시 공동정권 창출할 때요,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괜찮으십니까? 그래서 기대했던 만큼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잘하고 있습니까? 원래 그때 문재인 정권 심판해야 된다고 했던 그 강한 목소리 여전히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요. 웬만하면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이 정권이 성공하기를 바라고 다음에 좋은 게임 하면 되잖아요. 맞습니다. 너무 못하니까 참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너무 못하는 게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 뭐 하고 싶은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표 자체가 권력을 잡는 거기 때문에 자기 목표는 다 이뤘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하는 게 노동정책이 있으니까 노동정책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노조 때려잡은 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 69시간제 하겠다 뭐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고요. 교육정책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뭐 킬러 문항밖에 생각나는 게 없고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야당에 대한 탄압과 수사 그리고 지금 소수자들에 대한 정말 탄압과 수사 이런 거 외에는 기억이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앞으로도 4년 동안 남았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목표는 다 이뤘기 때문에 더 이상 하고 싶은 게 없고요. 이 사람은 이분은 하고 싶은 게 없고 자기 권력을 지키는 거 그거밖에 없을 것이다. 그래서 참 암담하다. 예, 저희가 이제 우리 스픽쇼가 이게 지성과 품격의 프로그램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희는 정파도 없고 한쪽 진영 편들 일도 없고 오로지 상식과 공정 이런 기준으로 방송 프로그램에 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마도 대다수를 차지한 스피스를 사랑하고 있는 대다수의 합리적인 국민분들은 정말 이 질문을 하루에도 몇십 번씩 하실 거라 생각해요. 고작 24만 명 표 차였습니다. 0.73%였죠. 그렇게 종이 한 장 차이로 당선된 정권이라면 당연히 보편적인 국민들은 이런 기대가 있었겠죠. 가능한 한 뜨거운 용광로처럼 어떻게 하면 통합의 한 나라를 만들지 이렇게 극적으로 이겼지만 그만큼 더 뜨거운 용광로 같은 통합의 정치와 행정을 기대했겠죠.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국민들의 지금 눈높이로 보면 아마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하시는 거죠. 내가 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민을 갈라치기 하고 내 편만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이렇게까지 진행했던 정권이 있었던가 모두가 혀를 차고 통탄하고 있다는 것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본인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막 통탄하고 있는 건 다 알겠는데 네. 본인은 그러면 어쨌든 선출직 공직자잖아요. 네. 자 그러면 뭐 정당이 민주당 소속인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막 통탄만 하고 있어요? 막 국민들은 통탄하고 있다 치고. 지금 제가 스픽쇼에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네. 답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기승전 표대결, 자 지금 보면 이 시대는 거의 정치의 실종이라고 말할 만한 거죠. 민주주의 3권 분립 우리 다 학교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 3권에서 국회에서 의결해서 이 장관의 현격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라고 탄핵을 의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정치의 사법화 영역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라는 판결로 다시 원복되는 이런 시대에 이런 구조로만 방패 삼을 일이 아니라는 거죠. 가능한 한 주권자들과 한 사람의 이야기라도 더 나눌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리는 선출직들은 찾아가서 이야기 듣고 경청하고 끝까지 합리적인 결론을 만들 때까지 노력하는 모습 모든 선출직의 당연한 의무라 생각합니다. 용광로 하니까 이분 생각나요. 많이 왔습니까? 내가 제철을 해봐서 아는데 용광로 성일이하고 내가 녹아들었어요. 그래서 관진이도 썼고 그리고 동관이 있었고 인천이도 갖다 쓰고 있습니다. 나랑 녹아들었어요. 지금 동관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동관이 잘하고 있잖아 지금. 지금 아직 지명이 안 되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모르겠어요. 다 지명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그거 그냥 하면 됩니다. 그거. 그 MB 시즌 2 가면은 내년에 이제 MB계가 사실상 장악한다. 지금 여당을 장악할 것이다라고 많은 국민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재호도 좀 한 자리 했어요. 그렇죠. 예. 잘했어요. 예. 그 속도 없으신 모양입니다. 그 본인 구속시킨 사람 밑에 사면 받고 이렇게 나오셨는데 그러게 그래도 말입니다. 건강 괜찮으십니까? 그거는 좀 건강히 몫이 안 좋습니다. 아이고 어쨌든 오늘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 똑같죠? 성대모사까지 하면서 여러분의 즐거움을 주고 언제 계신데요. 어디서든. 아 지금 우리 이상민 그랬는데 박수 한번 드려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 진짜 덕분에 지금 웃습니다. 지금 예 소름 돋았어요. 정말. 아, 자 한 지금 번은- 우리 동시접속 해주시는 분이 무려 1,750분이 이야. 지금 넘어서고 있고요. 거의 스픽쇼에서 역대급으로 지금 동접자가 들어오셨는데요. 진짜입니까? 뭐 잘 아시는 정치본색 배공기 그 정치본색은 2만 명이 넘었었고요. 우리는 근데 20분의 1만 해도 되는데 지금 뭐 10분의 1이가 뭐 그 정도 하면 뭐 대단한 예. 성과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는 일당백의 정신을 가진 분들이 동접하면서 방송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훨씬 더 저희들에게는 소중한 팬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많은 주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계속하겠습니다. 놀라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1일 조회수 100만 회 돌파, 동시 접속 최고 2만 달성, 구독자 시청점유율 60%의 압도적 충성도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스픽스의 현재 성적표입니다. 자, 국민정어릴 때가 만드는 기적의 역사, 이번에는 새로운 사업 모델로 달려갑니다. 바로 스픽스 몰입니다. 평등한 시민이 자유로운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로 상생 발전하도록 쇼핑몰을 꾸몄습니다. 품질 지키고요, 신뢰 쌓고요, 여러분의 만족도 높이겠습니다. 놀러 오시다고요? 바로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기적의 성장 덕분입니다. 내가 만들어 직접 키운다는 마음으로 스픽스몰 평생 친구로 받아주십시오. 가격과 품질 뒤처지지 않고 오히려 앞서 나가겠습니다. 자유로운 방문 스픽스몰, 당당한 회원 가입 스픽스몰, 지혜로운 소비 스픽스몰, 선순환 구조를 100만 정어리들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 100만 넘어갑니다. 200만을 향합니다. 상식과 정의가 충만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 스픽스 가족 여러분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회원가입 부탁해요.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광고를 보니까요. 부끄러웠어요. 제가 우리는 광고 모델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성만큼 효과적으로 홍보는 못하는데 여러분 그래도 잘 봐주십시오. 저희들 스픽스몰 회원으로 좀 가입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이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열심히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화면으로 보이는 스픽스 글래모 제품 그리고 스픽스 광화문 살롱이 유기농 쿠키 세트 하고 있고요. 오늘 또 광고에 들어와 있는 게 혹시 우리 더 착한 보험도 좀 있습니까? 한번 띄워주십시오. 저희들 많은 분들이 후원 겸 광고를 이렇게 보내주고 계신데요.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혹시라도 여러분 보험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여러분들이 가입한 보험에 뭔가 좀 의문점이 있다. 내가 제대로 들었는지 잘못 들었는지 보장은 제대로 설계가 돼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 있으면요. 정말 우리 스픽스처럼 착하고 바른 마음으로 보험사를 운영하고 있는 더 착한 보험입니다. 1644-1236이고요. 010-7612-3303으로 카톡이나 문자 남겨주시면 언제라도 전화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서 여러분들 상담해 줄 것입니다. 더 착한 보험 다시 한 번 더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우리가 광고 나갈 때 네. 재밌는 얘기했죠. 네.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대표님 뵐 때마다 놀래는 게 우리 대표님 얼굴을 좀 봐보십시오. 굉장히 보수의 전형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경상도 사람 억양을 쓰고 네. 모습은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이거든요. 아니 근데 얼굴을 한번 띄워주든지 띄워주지도 않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보다 더 정말 강하게 윤석열 투쟁을 하고 계시고요. 투쟁은 아닌데. 진짜 언론인으로서 엄청 투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정말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 한 분 한 분보다 더 크게 국민의 입장에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김새가 보수가 어떻게 생기고 진보는 어떻게? 그럼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중도처럼 생기셨나요? 저는 어떻게 생긴 겁니까 그러면은? 예. 진보처럼 생기셨어요. 제가 진보처럼 생겼습니까? 진보처럼 생겼고. 그럼 우리 유신 의원님도 진보처럼 생겼어요. 네. 그 선생님 얼굴은 어떻게 생겼어요? 저도 싸움닭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는 뭐가 됩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보수처럼 생겼다. 아니 근데 우리 전준생 전 비서관이 싸움닭처럼 생기지 않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우리 지금 방송 네 사람이 하고 있는데요. 누가 보수처럼 누가 진보처럼 생겼는지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면 고맙겠고요. 오이숙님 감사합니다. 이윤직님 감사합니다. 토모님 감사합니다. 스픽스 색깔 변치 말라고 조언해 주셨는데 변치 않겠습니다. 혹시라도 달달한 꿀이 우리에 빼오더라도 그 꿀이 우리 것이 아니라면 정의와 진실과 상식의 편에서 국민 여러분들과 함께 저희들 방송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고쳐서 못 쓴다는 분은 여기 조회수가 중요한가요? 스패너가 없으면 이렇게 하셨는데요. 사실 요즘요 우리 방송할 때 스패너를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이 이렇게 글을 주셔서 안 그래도 한 분 연락을 해서 스패너 좀 하시라고 하려는데 이제 1조회수가요. 1조회수가 100만 회가 넘거든요. 지난 주말에는 200만 회도 넘더라고요. 하루 조회수가.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깜짝 놀라시겠지만 혹시 데이터 가지고 있으면 한번 잠깐 띄워주시겠습니까? 혹시 준비가 안 됐으면 자 이거 한번 보십시오. 플레이보드라는 곳인데요. 스픽스가 1위부터 5위까지가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한번 한번 보내주십시오. 1위부터 5위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 지금 2위부터 5위는 없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들이 플레이보드라고 하는 이제 유튜버 채널의 그 접속자 조회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했는데 대한민국 이제 신문 방송 통틀어서 스픽스가 210만 회를 기록하면서 전국 언론 중에서 8위. 채널A가 380만 회, JTBC가 340만 회, 연합뉴스가 180만 회, 서울소리가 170만 회 쭉 이렇게 있습니다. 210만 회를 기록했으니까 오늘 아마 우리도 지금 동접자께서 이렇게 많이 나오셔서 해 주시는데 이런 것들이 저런 이제 조회수의 기록으로 담겨 있어서 좀 좋게 이야기하면요. 스픽스 좀 큰 거고요. 출범한 지 1년밖에 안 되지 않았습니까? 1년 한 1개월 정도 지났는데 처음부터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뭐
100명, 1000명일 때부터 나오셔가지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 스픽스 구독자 수가 지금 현재 시간으로 보면요. 네. 지금 45만 명이 좀 넘었을 건데요. 지금 현재 45만 2,218명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이제 한 2,000명 이상 계속 늘고 있어서 네. 아마도 8월 중에는 50만 명 돌파할 것이고 이제 그때부터는 출연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 거고 지금도 출연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신다고 줄 많이 섰습니다. 오래 전부터 줄을 많이 섰다고 얘기 들었는데. 아이고. 저 밖에서 막 쳐다보시는 분이 줄 서신 분들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우리 동시 접속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정말 스픽스를 열렬히 지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덕분에 이만큼 왔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그 공 모두 여러분들께 돌리겠습니다. 상식과 건강한 비판 의식으로 열심히 방송을 만들겠는데요. 자,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으로 다시 돌아가면 중앙일보 회장하고 2018년도에 저런 자리를 가지면서 백재권이라는 풍수가가 대통령이라고 찍었고 결국 4년 뒤에 대통령이 됩니다. 자, 그랬는데 이분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한 분을 정말 완전히 멸문지화시킬 정도로 이재명 대표, 그 다음에 민주당의 모든 인사들은 걸려들면 다 죽이지 않습니까? 조국 장관, 또 송영길 대표 다. 그래서 아무도 싸우지 못할 때 한 분이 혈혈단신으로 외롭게 투쟁하고 계신데요. 그 이름 혹시 아십니까? 송모 씨 아닙니까? 예, 이웃집 형님, 영길이 형님인데요. 이분이 드디어 국내 최초로 현직 대통령을 직접 고발하면서 야, 지금 이제 검찰에 나가서 비장합니다. 뭐 인생 이제 다 던져서 이건 더 이상 못 참겠다. 아시겠지만 송영길 전 대표도 법조인 출신이죠. 그리고 이제 변호사이신데, 자, 저분이 오늘 검찰에 나가서 직접 윤석열 대통령을 왜 고발했는지 발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수십억의 국가 예산을 업무 추진비가 별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활비라는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습니다. 검찰 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한 비용으로서 대통령이 되는데 활용했다는 의혹이 큽니다. 이는 사실상 사전선거운동 비용이라 할 것입니다. 2017년 특수부 검사들 특활비 돈봉투 사건과 이번에 밝혀진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보면서 이것은 사실상 업무상 횡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예산을 돈봉투로 나누어 횡령한 사람들이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으로 저의 주변 사람들을 50회 이상 소환조사 압수수색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저 내용은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본인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법치라는 기준을 어떤 경우에도 적용하지 않고 자신의 정적에 대해서는 10번이 아니라 20번이 아니라 50번, 많게는 200번 이상 압수수색을 해서 반드시 단죄를 하겠다는 검찰 정권에 대해서 독고다이로 특수부대처럼 특공대처럼 혼자 싸우겠다, 이렇게 이제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여쭤볼게요. 예. 송영길 대표가 저렇게 하는 게 본인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걸려서니까 이판사판 이제 자신의 정치 인생 끝났고,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에 윤석열하고 제대로 싸움이라도 해서 이 상황을 모면해보자, 이렇게 의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렇게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송영길 대표도 그런 어떤 본인에 대한 의혹을 떠나서 많이 벼르고 계셨던 게 아닌가. 그렇죠. 그동안에 검찰총장 시절부터 대선 후보 그리고 대통령이 된 이후까지 벼르고 계시다가 이때다 해가지고 지금 막 이제 칼을 빼드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딱 듭니다. 어떻습니까? 본인이 지금 뭐 수사받고 있으니까 이거 지금 피해가자, 그래서 저렇게 격렬하게 싸운다는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정확하게 말하면 송영길 대표는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다른 분들이 일을 안 하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 제출된 특활비 관련돼서
저는 보고도 몇 번을 다시 봤는데요. 영수증이 없이 썼다라고 제출된 자료가 74억입니다. 이걸 어떤 상식 있는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조국 장관을 어떻게 수사를 했고 그때 나왔던 그 조롱과 멸시 무슨 내용으로 한 일가를 거의 도륙하다시피 멸문지화로 이끌었는지를 국민들이 다 보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법인카드 관련돼서 초밥을 몇 개를 사 먹었니, 샌드위치가 몇 개가 나갔니, 이렇게 정말 온 언론이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구나라고 느끼게끔 정말 수천 개의 기사가 양산되던 이런 시절에서 지금 법원의 판결로 나라에 공식으로 제출된 자료가 아예 영수증이 없는 게 74억이고요. 나머지 자료들은 아예 내용이 삭제되거나 가려져서 그걸 제출됐던 자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라는 것. 구내식당에서 쓴 것만.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국가 전체 시스템을 대놓고 책임 있게 운영해야 될 사람들이 가장 앞장서서 박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뭐 그 제도로 보면 그 돈은 특활비이기 때문에 영수증 없이 정빙 없이 쓸 수 있다는 그 이제 보장된 일종의 이제 절차 같은데 뭐 그래서 난 법적으로 문제 없다 뭐 이렇게 이제 국민 정서와 전혀 다르게 뭐 오늘 헌재 결정도 그렇지만 국민 정서와 전혀 관계없이 뭐 써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데 이제 이렇게 가는 것이고. 아니 특활비라고 하더라도 현금으로 지급이 되잖아요. 네. 그래도 영수증이 있어야 되고 출처는 있어야 됩니다. 비서관도 특활비가 있습니까? 아니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비서관은 뭐 대통령도 뭐 특활비가 있는데 뭐 검찰이 저렇게 네네. 광범위한 네. 자금을 엄청나게 거대한 조직에서 네. 영수증 없이 써왔다는 것이 이제 검찰의 특권이었고 그걸 뭐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요. 결국 이번에도 뭐 까보니까 진짜 나라 돈을 자기 마음대로 전별금 주고요. 뭐 술밥도 사 드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비꼬면서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 그런 행위를 했으면 네. 제도로서 그렇게 쓰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조금이라도 흥결이 있으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놈은 엄격해야 되고 검찰은 제도가 없기 때문에 흥청망청 써도 된다는 이게 지금 국가공직자로서의 자세가 되느냐 이 문제예요. 예? 그럼 제도가 없으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그 제도를 누가 만드는데 본인들이 그 제도 개선하자고 국회에서 입법을 해달라고 요구라도 하죠. 그건 안 하고 자기들끼리 닦아 처먹고 나서 지금 하는 말은 제도로서 뭐 보장돼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없다 이제 이런 것인데 지금 어쨌든 송영길 대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송 대표가 저렇게 싸우고 있으면 좋다는 분이 있고 안 좋다는 분도 있고 한데 개인적으로 송 대표 인연은 좀 오래 되셨죠? 네, 어쨌든 오래전부터 제가 당에 98년도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일을 했는데 그때부터 뵀어요. 그때는 정치하려고 그때 송영길 변호사가 정치하려고 막 들어올 때였고 나는 실무 당직자로 공채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뵀는데 굉장히 강단이 있으시고 기기가 있으신 분이죠. 근데 이번에 제가 고발을 하시는 걸 보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 사법체계가 완전히 사유화되어 있고 남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하지만 본인과 본인 일가 가족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국정 운영을 보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물론 송영길 대표라고 대통령의 그 형사 불소추 특권이 있다는 걸 모르겠으니까 알면서도 그래도 그거는 형사 재판에 안 올릴 뿐이지 수사는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고발을 함으로써 정말 사회적인 여론 그리고 국민적 여론을 환기시키려고 하는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 그 야당 지지자들 그 지지를 좀 불러 모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닐까. 뭐라도 이제 하고 싶어서 그런 기여를 하고 싶어서 움직이시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뭐 정의로운 마음으로 이제 저런 이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제가 해석을 하고요. 네. 송 대표에 대한 개인적인 질문을 좀 더 드릴게요. 그 오늘 방송 보시는 분한테 최초 공개 이런 거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98년부터 봤으면 무려 25년 정도를 송 대표를 직간접적으로 보셨는데 8년도면 제가 4살 때입니다. 그렇습니까? 94년생이기 때문에 네. 뭐 저도 그때는 20 그렇습니까? 비슷한 나이였고요. 본인도 그때는 나이가 뭐 28세 9세 때쯤 됐을 것 같은데 30살. 아니 박효진 의원님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 뭐, 그때 뭐 하셨습니까? 저는 94학번입니다.
그래서 좀 여쭤보면은 자 송영길 대표 그 당시에 그 아까 강단 있고 강직하다 그랬습니까? 그럼 대단하신 분이었네. 그 당시에도. 개인적으로는 잘 몰랐지만 왜냐하면 이제 당직자하고 의원하고는 그렇게 막 그 정책위원회에서 엮이지 않으면 잘 그러니까 만날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 근데 보면 예전에 그 봤거든요. 인천에서 굉장히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셨고 그리고 그 사모도 같이 노동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서 빵에도 여러 번 갔다 온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 속에서 정치를 하면서 커오신 분인데 이번에 이제 전당대회 소위 말하는 돈봉투 건으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본인뿐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50회 이상 그 압수수색하고 불러들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기보다도 주변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러면서 만약에 이게 본인의 문제를 덮기 위해서 하는 거라면 오히려 조용히 있겠죠. 조금이라도. 이 윤석열 정권이 어떤 정권입니까? 완전히 그 정말 주변을 굉장히 가만히 안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는 정권인데 이렇게 싸우면 싸울수록 더 때리는 정권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싸움의 전선에 나섰다 하는 건 굉장히 평가받을 만하다. 자 그러면 송영길 전 대표가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 승부를 딱 하는 거는 괜찮은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저런 이제 그렇게 평가해야 된다고 싸움에 봅니다. 이재명 당 대표도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응원하고 있다 또는 드러내놓고 응원하고 있다 어떻게 보십니까? 마음속으로는 많이 응원하고 있죠. 현재까지는 뭐 드러내놓고 하진 않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민주당이 저렇게 송영길 전 대표가 열심히 싸우고 있으면 아니 같이 뭐 동참해서 좀 동행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전직 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범법 사실에 대해서 본인이 법률가로서 고발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너무 외롭게 혼자 싸우도록 내버려 둔다 이런 좀 비판 또는 시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우리 당의 핵심 당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드릴 말씀은 없는 것 같지만요. 지금 당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아요. 대표는 대표대로, 지도부는 지도부대로. 하지만 언젠가는 정말 대윤석열 정권 투쟁의 전선에서 함께 뭉칠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다. 저는 그게 멀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송영길 대표가 좀 본인 살기 위해서 본인의 대권 목표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싸운다라는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 솔직히 좀 박유진 우리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제가 서울시의원의 위치에서 발언하기 적절치 않죠. 그러나 할 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에 힘이 실릴 때는 얼마나 명분을 갖고서 나온 문장이냐로 결정할 수 있는 거죠. 저는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우리가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단어지만 이미 오염돼 버려서 마음에서 멀어진 공정과 상식? 슬픈 단어 두 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공정과 상식인 거죠. 마치 예전에 태극기라는 그 아름다운 말이 태극기 부대라는 말로 오염된 것을 많은 국민들이 가슴 아파했던 거와 겹쳐지는 내용인데요. 송영길 대표가 지금 형사소송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라도 받아야 된다면서 절박한 행위를 하는 것은 과연 공정과 상식이라는 기준이 누구에게 있냐를 국민들 앞에 판단받고 싶다라는 마음인 거거든요. 당연히 함께 힘을 모아서 누가 과연 공정과 상식이라는 걸 주권자에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74억이었나요? 네, 영수증 없이.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74억 소고기를 먹은 겁니까? 돼지고기를 먹은 겁니까? 양고기를 먹은 겁니까? 앞으로 제대로 해명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분노감을 감출 수가 없지만 슈퍼챗이 날라왔어요. 금은 사락비님 5만 원 후원 감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님 저도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은 기자들만 받겠습니다. 저도 기자 출신이니까 좀 전직 기자입니다. 현직만 받겠습니다. 앞으로 제대로 나가야 됩니다. 아이고 그런데 요즘 막 이쪽 저쪽에서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많이 나간다 그렇게 해서 송영길
뭘 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 또는 비판한 분이 있습니다. 솔직히 어떤 생각 드세요? 전기원 대표가 나서지 않기 때문에 제가 나서는 겁니다. 아이 그렇습니까? 잠깐만.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표님 오해가 있는 게 정치인이 어떤 목적이 없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예. 그거를 갖고 나무랄 문제는 아니에요. 뭐 똑같이 저는 생각하고요. 당연히 목표를 가지고 저는 송영길 전 대표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 나서서 당당히 뛰고요. 제가 신인규 그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 네. 그 정당 바로 세우기로 바꿨더라고요. 지금 뭐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로 하시는 신인규 그 변호사한테도 한 번씩 이야기하죠. 기왕에 정치 시작하면 대통령 꿈꾸고 좀 하면 좋겠다. 대통령 한번 하시라고요. 그래야 다른 게 안 보이고 큰일, 국민, 민족, 국가, 미래 막 이렇게 보일 거 아닙니까? 정말 저는 신인규 변호사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 천하람 변호사 같은 분도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꿈 가지고 정치 시작하십시오. 저는 똑같이 송영길 전 대표가 자기 대선 후보로 나왔어. 어떤 민주당 후보와도 당당하게 승부하고 본인이 이기든 상대가 이기든 또 정권 교체를 위해서 뛰고 뭐 이렇게 가는 거 저는 열렬히 환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오늘 대표님 송영길 라인으로 커밍아웃 하신 겁니까? 아 친송계로. 아니 뭐 모든 사람이 저보고 이제 김두관 라인이다, 이재명 라인이다. 또 심지어는 또 국힘 쪽에서도 저를 라인으로 부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 색깔은 끝까지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큰 뜻을 품고 하는 것은 부분이고 본질은 그 사실에 맞서서 정의롭게 올바른 방향으로 정말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는 논리를 보여주느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 맞짱을 떴던 그리고 검찰에서 고발장을 직접 접수하면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 그래서 위대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님에 대해서 한 말씀 강하게 내뱉는 송영길 전 대표의 발언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의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낙선한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는 처음입니다. 그렇다면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대통령 장모 항소심 법정 구속 유죄 선고를 통해 장모가 남에게 손해를 끼친 적이 없고 오히려 사기를 당했다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공조직을 이용해 장모 사건 대응문건을 만들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을 옹호하는 수많은 허위사실 유포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제가 송영길 대표를 만나서 한번 여쭤봤어요. 아니 국회 계실 때 저렇게 좀 싸우지. 아니 건 떨어지고 나서 바깥에 이렇게 왜 싸웁니까? 라고 하니 와 정말 자신도 국회의원 배지를 떼고 나서 바깥에 와보니까 정말 이걸 제대로 싸워야 되는데 못 싸웠던 게 참으로 후회가 많이 된다면서 후회가 되는 순간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싸우는 것밖에 없다. 이대로 갔으면 다 죽는다. 나라도 정말 앞장서서 싸워야 조금이라도 나라가 거꾸로 가는 것을 막지. 이게 말이 되느냐. 이러면서 참 장탄식을 하면서 결기를 보여주셔서 옆에 있던 사람들이 약간 숙연해졌거든요. 아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는 또 포항에 가서 좌우중도 합작 또 거리 집회도 나가서 직접 윤석열 정권 퇴진을 위해서 싸운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 보고 자 너무 좌우중도 합작이라 하면 변희재 씨랑 같이 하시는 건가요? 안진걸 그다음에 송영길, 김용민 그리고 임세현. 왜냐면 여기서 중도라고 하면 민주당을 중도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좌우 중도 이렇게 하면은 자 그렇게 나가서 이제 싸우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님이 법정 구속이 됐는데 대통령이 당연히 얘기하거나 대통령실에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한 이틀 동안 아무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드디어 대통령실에서 의견이 나왔습니다. 법치에 성역이 없어서 판결은 언급할 대상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법치에 성역이 없다면 그러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도 성역이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저는 추가로 질문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그것보다도 어저께 그 법정 구속될 때
최은순 장모가 외친 말이 있잖아요. 나를 법정 구속한다고요? 나는 이 말을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함의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한 번도 미수에 그치지 않았거든요. 이분들의 그 김건희 여사와 장모의 행위들이 한 번도 미수에 그치지 않고 항상 검사 사위의 힘으로, 검찰총장의 힘으로, 대통령의 힘으로 권력의 호의를 받으면서 다 성공해 왔거든요. 그것이 안 됐다라는 그 자괴감에서 나온 말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제 그 최은순 씨의 행동, 또 대통령실에서 아주 하나마나한 판결은 언급 대상이 아니다. 아까 송영길 대표의 말씀 중에 허위사실 유포, 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장모에 대해서 설명한다고 할 그 후보자의 말이 10원 하나 받은 거 없다.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겨우 징역 1년이라는 판결에 많은 국민들이 아니 표창장 4년에 비교해서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기준이냐를 되묻고 있지 않습니까? 즉 허위사실 유포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닙니다. 10원 하나 받은 거 없다라는 확언,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는 확언, 이게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거든요. 그게 뒤늦게 결정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죠. 그 말한 사람이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법은 만인이 공평하다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공정과 상식이라는 것이 이 정권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국민의 시간이 다시 온 겁니다. 자, 지금 일반적으로 법 감정만 놓고 보면 법정 구속이 통쾌하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 347억 원 정도의 예를 들어 잔고를 위조해서 실제로 또 재판부에 100억 정도 썼단 말이에요. 민사소송 재판에서. 그런 사람에 대해서 1년은 아예 봐주게 한 거다. 검찰이 아예 기소 단계부터 뺄 거 다 뺐다. 차포 다 떼고 졸 몇 마리만 보냈는데 그것도 1년이 너무 약하다는 이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통쾌하다? 택도 아니다. 라는 거 어느 쪽이에요? 제가 일반 시민을 대표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빨리 가면 이제 숨는 게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좀 생각하는지 저는 이제 평소에도 성대모사 많이 하시면서 활동하시는데 오히려 이제 젊은 사람이 이런 좀 사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는지는 사실 좀 궁금한데. 아니 그거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처벌받은 문제를 갖다가 그저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아유 자꾸 이상민이 괴롭히지 마시고 이쪽한테 질문을 하세요. 국민의힘 패널도 없잖아요. 이쪽에도 물어보셔야지. 국민의힘 패널 없지만 김기현 당대표께서 아유 자꾸 그러지 마세요. 할 말이 없어요. 원래 저렇게 징징대나요? 아유 왜 그래요? 그 제가 오늘 이제 이상민 크리에이터 모시고 이렇게 방송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참 이제 좀 그 좋은 시각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또 약간 곤란해하는 이런 걸 제가 이제 느끼면서 앞으로 좀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찌됐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불공정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비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다고 외치는 사람은 윤 대통령을 지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이 자신의 이익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는 의심을 저는 지울 수가 없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현 시국이나 상황이 결코 대통령의 뜻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이 정서, 이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 분노의 마음은 한 문장 꼭 전해야겠습니다. 일반 시민의 삶, 주권자의 삶의 기준 놓고 보면요. 은행에서 떼오는 잔고증명서는 거의 주민등록 등본 수준의 공정과 투명함을 담보하고 있는 존재거든요.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 국민 5천만 명 중에서 300억이 넘는 돈을 잔고증명을 위조해서 그걸 사기를 쳐서 부당이익을 취한다는 생각 그 자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있겠습니까? 지금 34만 원을 속여도 이것이 일생을 가는 죄책감으로 살고 있는 대다수의 국민들의 법정서 아닙니까? 300억이 넘는 돈을 잔고를
거짓으로 증명서를 받아서 그걸 사기를 쳐서 동업자는 구속되고 본인은 피해가고 그게 다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년이라는 이 판결로 약을 먹고 죽겠다는 발언으로 하는 이 모든 모습들이 하나의 부조리 극이죠. 자, 우리 비서관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희 이 사건을 접하면서 정말 법기술의 힘을 굉장히 많이 누렸다 생각을 하는 게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사문서 위조뿐만 아니라 사문서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잖아요. 법원 소송에까지 소송할 때도 위조된 사문서를 제출해서 법원까지 기망을 했어요. 그런데 이 법조 가족인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소를 안 했어요. 그래서 법원은 사문서 위조 건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리면서 그래도 1년 실형을 내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나중에 윤석열 정권의 권력이 무한합니까? 나중에 다시 법의 심판 그리고 역사의 심판, 국민적 심판을 받을 때가 올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 방송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우리가 있는 사실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 또는 그것이 숨은 뜻을 해설해 주는 것 이게 우리의 역할의 전부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담아놓고 있는 억울함 그리고 분노 그리고 이건 정말 나라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대신해서 정말 쏟아내 드리는 것도 저희들이 할 일이다. 제가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언론에 종사하시는 몇 분을 바깥에서 만났고요. 정년을 하신 분도 있고 현직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신 사람도 있는데 이건 진짜 아니다. 이건 진짜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균형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균형은 최소한 누구라도 인정할 수 있는 운동장 위에서 균형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것은 거의 90도 가까이 기울어진 운동장 위에서 정말 언론이 해야 할 일은 그 운동장 전체를 바로잡는 것이지 나는 기계적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쪽 저쪽을 똑같은 저울에 올려놓고 하고 싶은 이야기 그대로 전달해 주는 것은 아니다 라는 전직 언론인의 말씀을 듣고 오늘 국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많은 걱정 그리고 분노를 함께 표출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상민 크리에이터 좀 부담스러우셨을 수도 있고요. 다음부터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또 마음이 연꽃 같아서 여리고 바른 마음으로 또 여성들의 삶과 가족을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정말로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 것인지 고민하고 계시는 또 여성가족 전문가이신 정준생 우리 청와대 전 비서관도 좀 불편했을 건데 양해해 주십시오.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박유진 시의원은 저와 비슷한 과이기 때문에 맨날 이렇게 떠들고 싸우고 또 사실은 굉장히 여리게 생겼지만 실제로는 국민대 총학생회장 출신으로서 요즘도 거리에 나가서 정말 의원으로 살 수 없는 일을 거리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늘 바깥에서 열심히 운동장을 뛰어다니는 선수처럼 활동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입만 살아있으니까요. 이야기 부탁드리고요. 오늘 더픽쇼 이렇게 마감했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무려 1,700명, 조금 전까지 1,900명 이상의 애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방송 봐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45만 명으로 우리가 이제 도달한 스피크 구독자 여러분 덕분이고요. 조회수가 1일 100만 회 이상 넘어가는 것도 바로 여러분 덕분이고 저희들 바른 마음, 옳은 정신으로 스픽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오늘 밤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